안녕하세요.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고 GOP는 1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원래는 8개월인데요. 간부의 꼬임으로 넘어가서 잔류해서 다시 8개월이 추가됐죠. 하하하. 저는 상황병이었는데 상황병 3명에서 2명은 업무를 보고 1명은 CCTV를 봅니다. 해당 CCTV는 줌이 상당히 땡겨지는 중거리 카메라와 야간 투시경 카메라가 있는데 보통은 철책을 감시하죠. 초병 연락이 오면 해당 지역을 관찰하는 역할도 하고 상황실의 눈입니다. 5월쯤이었나요? 철책 근무하던 후임 초병이 상황실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타는 냄새가 나고 북쪽에 연기가 납니다. 밖에 나가보니 정말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북한 쪽 산 너머에서도 연기가 올라오고요. 아, 산불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확인 후 중대에 보고하면 되겠다라고 카메라로 줌을 쫙 당겼는데 비무장지대 안에서 바지만 입은 북한군들이 상의로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한쪽은 상의로 부채질을 하고 있고 한쪽은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무를 태우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지? 다음날 보니 불탄 나무를 몽둥이로 막 부수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후임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이 뭘 계속 나르더군요. 거기에서 초록색이 점점이 보이길래 알았습니다. 아, 설마 화전? 산을 불태워서 탄 나무를 비료로 밭을 일구는 것. 한 달쯤 지나니 감자를 심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신기해서 북한군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밤마다 북쪽으로 LED가 보인다고 보고가 자주 들어왔는데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LED를 켰다 껐다 하면서 강으로 내려가서 거의 밤새 낚시를 합니다. 낮에는 감자밭, 밤에는 낚시가 북한군의 주 임무인 걸로 보이는데 경계 초소가 있긴 한데 초소에 사람 있는 걸 보는 건 극히 드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인 정도?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북한군 쪽도 보급로가 있긴 한데 경사가 상당하고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와도 보급차가 내려올만 하지도 않고 제가 GOP 1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보급로로 차가 들어오는 걸 제 눈으로 한 번만 봤고 제가 못 보고 작전 일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한 번 있더군요. 2번 있는 거야 그러면? 1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보급로로 차 들어온 게 2번밖에 없어? 식량 보급은커녕 신병들도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씨 와. 야 이 뭐 1년 반에 차 2번 들어오면 이거 뭐 격오지도 아니고 이건 뭐야 이거? 어? 정글의 법칙이야? 야 정글의 법칙도 한 일주일 있다가 집에 오는데 이건 뭐야 진짜 생존의 달인 되겠다. 그러니 매년 봄마다 나무를 태워가지고 감자를 심어야 됐고 밤이면 매일 낚시를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건물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남쪽은 아시다시피 철책을 기게 해서 주황색 고압 나트륨 램프가 들어오고 건물에도 전등이 들어오고 하는데 북한군 애들은 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 낚시할 때 쓰는 휴대용 LED가 전부입니다. 콘크리트로 된 건물은 감자, 농기구 보관 창고가 유일하고 그것도 유리 없는 뻥 뚫린 창문을 가진 건물이라 부르기엔 애매한 그런 거였습니다. 아 유리가 없고 뻥 뚫렸는데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감자 농기구 보관소가 유일해? 그럼 얘네는 어디서 자? 초소는 통나무를 엮어서 만든 2층 높이로 만든 거였고 막사는 산에 굴을 파서 나무를 대놓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모양새죠. 아니 스카이림 아세요? 야 씨 중세 거지도 이렇게 안 살았겠다 이 개 미친 뭐야 이 화전 양면 전술이라 이거 씨 이거 앞에서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뒤에 이거 핵 자주포 장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뒤에 이렇게? 야 미쳤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봤는데 아무리 북한군이어도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안쓰럽고 그렇더라고. 연미 야 저 이들 때문에 여기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가 빠득빠득 걸리고 진짜 저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얼마나 개 거지같이 살았으면은 연민을 느끼냐 이 개 같은 거. 이 본인도 이거 지금 쓴 사람도 이 사람도 지금 1년 반 동안 최전방 가가지고 족뱅이 치는 거 그 바로 앞에 있는 애들 걔 감자밭 일구고 있고 그 화전하고 있는 걔네들 그 때문에 그러고 있어가지고 존내 빡치는 상황인데 그리고 시시때 저 정신교육 받아가지고 북한군 보면은 바로 쏴 죽이게 그렇게 막 교육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얼마나 거지 같으면 어? 아니 개상 거지인가봐 그냥 아주 얼마나 거지 같으면 연민을 느끼냐 그런 군인이. 아이고 야 한 번은 LED 보인다고 보고가 계속 들어오길래 나가서 봤더니 계속 그러고 있더군요. 저도 LED를 들고 있어서 LED가 최대한 멀리 나가게 조절한 다음 그쪽으로 비췄더니 북한군도 그걸 봤는지 제 쪽으로 LED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깜빡깜빡 하니까 저쪽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북한군과 교감했습니다. 무슨 외계인이야.
지금 예비역이 끝나가는데 북한은 복무 기간도 기니 그때 군인인데 지금도 한창 새로운 화전 감자밭 물 기르고 있겠네요. 저랑 LED 교감했던 북한 아저씨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리우스 G님께서 올려주신 북한 거짓설. 야씨 생각보다 심각한데. 아니 보통 최전방으로 보내는 북한 군들은 좀 사는 애들이에요.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게 완전 그 공산당이어야지 최전방에 배치해주고 어디 좀 살고 이런 애들이 그 최전방에 와가지고 그 좀 살고. 왜냐면 그 최전방에 있는 애들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등치도 커 보이고 약간 위협적으로 보여야 되고 허우대도 좀 좋아야 되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은 조금 배경이 좀 좋고 좀 발달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도망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애들을 지킬 게 많은 거지.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간부 출신 자식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래서 그 자기가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치면 가족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안 도망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배경이 좀 좋은 애들을 앞에다 갖다 놓는다고 들었는데 배경이 좋아서 감자 맛을 일구는 건가? 아니 실제로 그 북한 애들 거 저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나무 수가 적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 춘천 수풀이 빽빽하잖아. 봐봐 우리 빽빽하죠. 얘네 봐봐. 얘네가 이게 태백산맥이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게 낮아질 리는 없을 거거든. 비슷하면 비슷했지. 근데 보면은 나무들이 없어. 그 보면은 산을 다 깎아놨어. 봐봐 산을 다 이렇게 벌판으로 다 깎아놨어. 우리나라는 이 까놓은데 이런데 전부 도시가 들어가 있잖아. 집들이 들어가 있고 도시가 만들어져 있잖아. 얘네는 이 깎아놓은데 이렇게 보면은 집이 있고 뭐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베했어 나무를. 그냥 나무만 베놓은 거야. 봐봐 보여? 이런 식으로 한 면을 막 다 깎아놨잖아 그냥. 그러니까 원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모자라니까 나무를 아직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 참 마음 같아서는 빨리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인프라 차이나 이런 게 엄청 깝깝할 정도로 지금 몇십 년 차이가 나니까 물론 미래로 가면은 더 좋기야 하겠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뒤를 생각하면은 훨씬 좋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마 먹고 사는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지. 지금이야 뭐 북한 애들 거의 뭐 저 시장 경제 사회라 걔네 체제가 공산주의지. 지금 뭐 화폐 쓰고 뭐 배급도 뭐 개판으로 나오고 공산주의 아니지 이제. 그냥 독재지 독재.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고 뻥카치고서 지금 잡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그 북한 애기들한테 직업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뭐 파십니다 이러잖아. 부모님 뭐 하시냐 그러면 시장에서 뭐 장사하십니다 이러. 옛날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어딨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배급받고 다 같이 똑같은 거 입고 다 같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그런 거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뇌부에 있는 애들은 막 그냥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유럽에 있는 그런 걸로 갖다가 막 온몸 치장하고 다니고 아파트 살고 밑에 배급받는 사람들은 무슨 옛날 뭐 움집 같은 데서 살고 있고. 여튼 참 북한은 진짜 가까우면서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똑같아. 가까우면서 다 멀어. 동북아시아에 있는 애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 되게 가깝잖아요. 솔직히 되게 옛날에도 교류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가까워서 교류 자주 했거든. 되게 가까워. 되게 가까운데 되게 멀어. 참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군번으로 중서부 전선에서 GP 수색중대에서 근무하고 전역했던 청년입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에 앞서 필자는 밀덕임을 알려드리며 그것이 제 군생활과 본설의 사건이 있게 되는데 미친 영향이 커서 미리 참고시켜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밀덕이시래요. 뚠딴뚱님이. 예, 밀덕인데 닉네임은 왜? 때는 바야흐로 제가 마지막 회차 GP를 타게 된 병장 때 17년 12월 한겨울에 GP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지 않을 때였고 군필이신 분들은 아실 그 미묘한 군대 내에서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된다는 기분에 젖어 있을 때였죠. 당시 저도 마지막 GP를 타고 있을 때였고 저희 부대의 사단장, 소대장들 모두 타 부대에 전출로 갈 시즌이었죠.
한마디로 어찌 보면 모두가 느슨해지려면 얼마든지 느슨해질 법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밤에서 새벽까지 시야가 양호했는데 제가 새벽 근무 마치고 아침에 해 뜰 무렵 옥상에서 보니 GP 밖에 짙은 안개가 쫙 깔리고 있었습니다. GP는 고지에 세워둔지라 거의 산의 정상마다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심한 안개가 낄 경우 GP 철책 안까지 안개가 끼곤 해서 안개가 존나게 끼면 현존 감시 장비는 무의미해지고 오직 육안과 귀로 적을 식별해야 했죠. 그때 갑작스러운 농무가 끼면서 GP 철책 밖에 약 300m까지 시야가 나오던 때라 제가 교대하는 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땡됐다. 전원 투입이네. 고생하겠네. 그러고 밥 먹고서 취사장에서 기지개를 피며 하품하는 순간 상황실에서 방송을 켜고 다급한 제 후임 목소리로 전원 투입 외치는데 이게 뭔 훈련 상황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심지어 그럴 일도 있을 법한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지 씨? 이라는 생각이 스쳤고 취사장에 있던 병력들이 쏜살같이 전원 투입! 복명복창 후 자신의 총기와 장구를 챙겨서 제 위치로 튀어나가더군요. 저는 당시 영하의 온도에서 반팔 쿨티 반바지 슬리퍼 차림이라 아무리 내가 추위를 안 타지만 이대로 장구리만 입고 나가면은 죽는다는 생각에 동계 활동복 상의만 추가로 덧입고 방탄조끼에 방탄모 총기를 들고 공용화기 진지로 잽싸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모니터를 보니 어떤 사람이 GP 전방 150m에서 손을 들고 휘젓고 있었습니다. 뭐야? 라는 생각에 진지 철책 밖을 육안으로 보니 리얼로 사람이 추위에 떨면서 손을 원모양으로 구리며 저어대고 있었죠. 고가초소에서 근무자 사수이던 제 마투임이 소리를 빽빽 지르며 귀순자냐고 묻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귀순자냐? No! 귀순자냐? 그 순간 저는 씨바 저거 북한군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어깨에 붉은 견장이 있고 복장도 북괴 동계복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제 후임이 조치를 1차로 하여 무장을 해제시킨 터라 나중에 보았는데 그 북한 병사는 88식 보총 AK와 실탄 90발 수류탄 3개, 탄입대 등 단독군장 차림으로 세팅해서 넘어왔습니다. 돈 많이 받았겠는데 그때부터 이건 진짜다라는 걸 인지하고 저희 분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상부에게 지휘를 시작했고 당시 안개 속에서 쏙 튀어올라온 북한군 병사 고가 근무 초병들이 잘 잡아내어 무장 해제 및 안내하였고 부소대장과 작전분대가 이를 GP 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해서 별탈 없이 작전이 속개되었죠. 이게 실제 상황이 되고 그래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북한군이 막상 앞에 오니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귀순병을 데리러 나가는 작전분대 분대장이던 제 동기에게 땡땡아 몸 조심해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배가하신 분들은 레드닷으로 적을 쪼듯이 저는 그 귀순병사가 포박되어 들어올 때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대비해서 광학 장비를 켜고 실탄 장전 후 그 친구를 조준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차하면 모잠비크 드릴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박아줄 각오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측 GP에서 귀순자가 생긴 걸 뒤늦게 알고 추격좌 한 분대와 13명이 안개 사이로 포착되었고 일부 안개가 거치면서 녀석들의 동태가 보였는데 저희 측에서 경고방송 후 K3 기관총 20발을 지정된 경고 사격지에 긁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식들도 불규칙적으로 자동으로 놓고 아군 측 지역에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크게 겁나 큰 소리로 엎드려 씨발 엎드려 라고 소리쳤고 지상부의 모든 인원이 총성이 멎을 때까지 은원패야 했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감시 중에 적 추격조 13명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식별되었고 이 자식들이 강에 발을 담글까 말까 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경고방송을 한 차례 더 했더니 전부 미동도 없이 멈춰서서 저희 쪽을 쳐다보더군요. 당시에 저격수 직책을 맡던 간부가 제대로 저격총을 다루지 못해서 교육도 갔다 왔고 한 김에 제가 가르쳐주기도 했었는데 마침 그 간부가 좀 불안해 보여서 저희 분대원들이 공용화기에서 배치 후 상황 어찌어찌 해서 제가 저격총을 잡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 총의 0점은 제가 맞춰놨던 게 아닌 터라 우선 삽탄 후 스코프 배율 조절과 초점을 맞춰서 적 인원을 추적 감시하면서 그나마 그곳의 자세가 괜찮게 나오면서 제가 은폐 가능한 포인트를 잡은 뒤 아치게 털끝이라도 하나 피해를 입으시 사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해지는데? 물론 그 지경까지 갔다면 전투를 치렀겠지만 당시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만큼 노력을 해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고서 추가로 건너온 귀순자나 침투조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점심쯤이나 지나서야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고 감시 단계가 올라갔지만 일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취사장에 내려와서 왕뚜껑을 먹으면서 와 씨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허탈감과 동시에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후로도 이와 같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특급 전사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단장님이 처음으로 모든 GP 인원을 격려해주며 박수 쳐주면서 싸이버거를 3차례나 올려주셨습니다. 야 싸이버거 거기까지 배달이 됐어? 야 나중에 통일되면은 평양까지 싸이버거 배달 가겠다. 개성까지는 다이렉트로 가겠는데? 그분은 그 후 청와대로 발령을 받아서 갔고 별이 하나가 더 늘어났으며 저희 소대장도 그토록 원하던 장기는 깡총 뛰어넘었죠.
문제는 병사들도 기대에 부풀어서 그런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다들 훈련받은 대로 아니 더 적극적으로 잘했으니 딴에는 보상을 받겠지 했는데 사령관님이 딱 저희 인원수에 맞게 뿌린 포스타 표창을 진급에 눈이 먼 각 부대 간부들이 저희 측에 8개만 추리고 다 지네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제 후임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뭐 받아서 밖에 나가서 기억되고 싶은데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 속에 우리가 각자 뭘 했는지 다 남아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고 말았죠. 웃긴 거는 소문대로 귀순자를 처음 보았던 고가 초소 초병 3인은 GP를 조기 철수해서 30박 31일 휴가에 군단장이 주관하는 행사 열어주고 헬기 타고 휴가 나갔습니다. 뒤늦게 저녁 후 그 귀순병사가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니 그때 자기네들 초소에서 과자 만든 걸 선임들이 처먹고 그 병사가 먹은 거로 몰아서 소대장한테 뚝 까맞고 서러워서 밤새 서글펐는데 선임들은 근무 시간에 처자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안개도 끼고 죽을 각오로 해서 왔다더군요. 시야권에 쏙 올라오자마자 무장해제 시키고 수화했던 후임이 기특할 나름이었습니다. 참 웃기기도 재밌기도 살벌하기도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쓰다 보니 빠진 부분도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고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언젠가는 썰랑썰레에 써야지 했던 걸 드디어 써봅니다.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 그리고 그 앞에 후 지금까지도 임무를 다한 이들과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전우까지 모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웃으며 잘 사는 듯 보이는 당시의 귀순병사 땡땡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시는 개보고 형님께도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중간에 갑자기 스나이퍼가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약간 너무나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그런 조금의 미사오구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앞뒤에 그런 것들이 전미사 접두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또 조금 들어가 줘야 또 얘기가 또 이쁘고 또 이게 보기가 좋고 그런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주작 이러는데 그냥 쳐보세요. 예.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장비를 들고 오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AK 한정이 우리나라 돈으로 막 한 몇천만 원씩 준다고 들었는데 옛날에 그 비행기 타고 온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몇십억을 받았다고. 전투 이끌고 미국 이끌고 온 사람은 적의 무기나 적의 그 장비를 갖고서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주면은 그 걔네들이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들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노후됐는지 또 그 무기 같은 거를 그렇게 들고 나오면은 보상을 받는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또 누가 아냐? 핵폭탄 실은 그 운전병이 또 에라 모르겠다 씨바 설마 핵폭탄에다가 총을 쏘겠냐 그러고서 트럭 타고서 핵폭탄 싣고서 내려올지? 그거 싣고 내려오면 한 우리나라에서 한 1,000억 주겠다 야. 그 핵탄도 연결하고서 그 둘이서 짜고서 지금 이대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그냥 왕국처럼 살 수 있겠지? Run. 밟으라! 이 새끼들 갑자기 RPM을 왜 저렇게 올리네? 도망치는 것 같습니다. 왜? 핵폭탄이면 한 2천억 안 받겠습니까? 우리도 저거 타고 가시지 말입니다. 동물을.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지들끼리 존내 싸우겠지. 저 총으로 아이고 저거 쏘면 우리가 다 죽네 어떡하지 마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그들을 핵폭탄 싣고서 그냥 DMZ 사이로. 근데 DMZ 사이로 넘어오다가 대전차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파주에 있는 자주포부대 K5A1에서 보급 병기 개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5년 여름 군번인데 훈련소 들어가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분대장부터 교육대장까지 어느 날부터 방독면에 X반도 방탄까지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기 위쪽에서 뭔 일이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군대는 군대구나 하고 며칠 지나서 기억이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부전선 포격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자대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피부로 체감했을 때였는데요. 정확히 날짜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창 일병일 때 행보관이 시킨 작업을 적당히 하고 있었는데 포대장이 심각한 얼굴로 자리에 돌아오더니 개인장구류를 차기 시작합니다. 야 땡땡아 이와 뒤에 끈 좀 잘 매봐 하시고 돌아서는데 그 비장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장난기도 많은 양반인데 왜 이러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행정반 스피커에서 툭툭 치는 소리가 나더니 전대원 주목 대대장이 직접 전파한다.
전 포대 인원은 포상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사격 준비 완료하라. 지금 당장 이동해서 사격 준비 완료하라. 이것은 실제 상황이며 지금 즉시 전병력은. 온 대대가 갑자기 10초 정도 숨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막사 제일 구석에 있는 최고참들 모아놓은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면서 각 화포분대 왕고들이 몸에 장구리를 쑤셔박으면서 얼굴이 허옇게 변한 상태로 문을 박차고 벌떼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짬이 찼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엿됐구나. 저도 행정개원이지만 유사시에는 탄약수와 5번 포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버리하게 서 있는 후임의 멱살을 끌고 화포로 뛰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미 사격제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포수들이 방열 조준을 마치는 사이 따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포상에 적재된 포탄을 전부 사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대기하라. 완전 조준해놓고서 장전까지 끝내놓고 격발 직전까지 갈아놓은 거네. 아시는 분 아시죠? 포탄은 장전하고 버튼만 누르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닌가봐요. 아무튼 시키는 대로 미칠 듯한 속도로 포탄을 꺼내 놓았는데 분업해서 몇몇이서 화포 뒤쪽에 좌우 포탄 수십 발을 쫘르륵 세워놓고 탄두에 신관을 열심히 돌려가면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처럼 돌려받게 돼 있지만 정말 오지게 돌렸습니다. 포탄 한 발에 40km는 우습게 넘어가고 평소에 웃음이 넘치던 선임들 죄다 얼굴이 굳어서 미친 속도로 포탄을 조립하고 있으니까 저도 덩달아서 영하 수십 도의 그 추운 겨울날 식은땀을 흘리면서 미끄러지는 손을 부여잡고 작업을 계속하는데 와중에 무전 소리가 들립니다. 전 화포 장전 개시. 하나포부터 6포까지 장전 및 사격 준비 완료 후 보고 이상. 이거 진짜 전쟁하는구나. 하는 사이에 사수와 부사수가 포탄 장전하고 화약 쑤셔놓고 포신 뒷뚜껑 닫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방아쇠 당기면 날아가는 거네. 이제 저기에 뇌관만 터뜨리면 40km 날아가서 북한군 막사방경 100m 다 초토화시키겠구나. 저 줄만 당기면 이러면서 덜덜 떨고. 야, 내 손에서 땀이 난다. 와, 내 손에서 땀이 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써놨더라? 유서도 써? 진짜 전방들은 유서를 쓰는 걸 각오가 다르겠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어떡하지? 싸운다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서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소름 돋는다. 야, 이때 이 지금 상황에 다 투입된 모든 애들이 전부 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포탄 장전된 상태에서 화포의 포반장 중사의 막내 이등병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모두가 비장한 마음으로 명령만 떨어지면 미친 듯한 포탄을 쏟아부을 마음으로 먹은 상태였죠. 그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하는 사이에 몇 시간이 흘렀죠. 해가 떨어졌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하 20도가 넘는 야외에서 침낭도 못 깔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널브러서 선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를 장전해놓고서 대기한 상황이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간 시점 어느 날 후임들이 밥차로 가서 밥을 받아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긴장도 좀 풀려서 선임들과 농담도 좀 하려는 찰나에 저 멀리서 방탄으로 주먹밥 담고 부시까지 턱끝까지 쌓아 올려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후임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쎄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후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 어디 돌뿌리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걸 목격하는 순간 제 눈이 자빠지면서 뒤통수를 콘크리트에 머리를 찍으려는 후임이 아니라 그 콘크리트 계단 위에 도미노처럼 느려 쌓아놓았던 포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도미노의 진행 경로에 눈이 따라갔고 도미노의 제일 끝에 보이는 포탄에 쓰인 글씨가 순식간에 얼핏 시야에 들어왔는데 백린 연막까지 읽고 제 앞에서 신나게 작년 여름 실상황 어쩌고 떠들던 만년민정이 어깨로 쳐내면서 으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포탄을 향해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습니다. 백린탄은 내부에 유동체에 가까운 인화성 화학물질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눕히거나 뒤집어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문제는 그 내부에 밀봉하는 뚜껑에 해당하는 나사처럼 돌아가는 탄두 고리가 이미 반쯤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에 후임이 떨군 방탄에 맞아서 흔들리는 백린탄을 붙잡았는데 그걸 붙잡는 순간 환청이었겠지만 제 귀에는 무거운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물이 철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아서 허둥대다가 제 얼굴이 반쯤 뚜껑이 올라가 있는 포탄 탄두 대가리에 가까워진 그 순간 표현할 수 없는 알싸한 코끝을 찡하게 울리던 그 냄새, 비장한 마음을 먹고 포탄을 조립하던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이게 정말 날아가면 큰일 나는 물건이구나.
흔들거리던 포탄을 부여잡고 넋이나가 멍하니 서있다가 주변에 고함소리 들려서 문득 정신을 차렸더니 야이 개씨발 하면서 바빠다오던 그 후임이 정신없이 욕을 먹고 있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후임이 포탄 쓰러지는 장면을 다 같이 보긴 했는데 하는 순간 제가 이미 달려가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내용물이 흘러서 주변에 불이 붙었다면, 주변에 포탄이 불이 붙고 그 수십 발이 동시에 터지고 그게 옆에 화포로 옮겨서 다 터졌다면 아마 한국군 역사상 최악의 아군 유폭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대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그때 맡았던 죽음에 가까웠던 그 포탄의 냄새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이렇게 한 행동 하나로 몇 명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긴장을 놓고서 조금 있었지만 이 친구는 그 포탄을 관리해야 되고 포탄을 계속 그 저거 해야 된다는, 아니면은 후임이 조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후임들이 약간 이렇게 어리버리해서 약간 이렇게 봐줘야 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후임한테 이렇게 집중을 더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상황 인지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이 오랫동안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대단하네. 사람을 구하고 또 하마터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뻔했는데, 잠깐 진짜 정말 찰나거든요. 저런 순간들이, 저런 위험이 일어나는 게 정말 찰나예요. 근데 그 찰나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내 눈앞에서 그 참사가 일어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찰나거든. 근데 그게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절대 못 구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그냥 그 후임이 뭐 밥 가져오다 그냥 탄을 퉁 쳐서 탄이 툴렁툴렁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몸이 나가서 뛰고 있었던 거잖아. 그 후임이 뭔가 툭 건드리자마자 그냥 뛰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가서 막으려고 뛰어가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도와주는 사람들, 즉 고민하다가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찰나에 막 차 막 저기서 오고 있고 애 막 그냥 건널라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막 그냥 가가지고 애랑 같이 잡고서 애랑 같이 막 굴러버리고 막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몸이고 뭐고 그런 걸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구해야 되겠다라는 단어 하나만 떠오른 상태에서 그냥 나간다는 얘기야. 정말 평소에 삶을 살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을 겪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지. 그죠?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젊은 날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키러 가서 열심히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그 글쓴이 분의 이런 그런 행동에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 썰. 때는 바야흐로 2000땡년 겨울, 한참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고 강원도 양구라서 눈도 계속 내려서 다들 제설에 찌들어 있을 당시, 새벽에 기상한 뒤 제설을 마치고 포대에 복귀하고 행보관님께 상황 보고하러 행정반에 들어갔더니 행보관님, 전사관, 각 포반장, 포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소란스러운 모습이었죠. 곧 실상황이 떨어질 것 같으니 애들 분대장 인원들 방송으로 모이라 하고 사이렌 올렸을 때 해야 할 행동 같은 거 수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분대장 불러서 즉각 대기랑 비슷하니 최대한 실수 없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즉각 대기란 전방에서 포병부대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때나 자고 있을 때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북한 측 도발이나 시사기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이래요. 네, 행보관님도 최대한 신병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정병들 빠르게 포병 예비 포수 보낼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각 간부 포반장들 2포, 6포 병포반장들 실수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뒤에서 조용히 다 듣고 있던 저는 몇 됐네? 를 온몸으로 직감했죠. 그리고 대략 1시간 뒤 대대의 훈련용 사이렌이 아닌 실 상황이 떨어지는데 초임하사가 방송으로 덜덜 떨며 실제 훈련! 실제 상황! 실제 상황!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이니 포반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후 난리가 난 전 생활관과 거기에 막내들 짬찬 상병장들이 일단 전투조끼에 각 개인화기 챙기고서 뛰면서 방탄모 챙기고 막 자주포 조종사들 K9 후분 자물쇠 챙기고 막 뛰어가기 시작했죠. 일단 저는 6포 병포반장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전입 온 지 5일 된 막내를 챙겨서 가장 높은 6포로 빨리 뛰어갔습니다.
육포에 도착하니 먼저 뛰어간 조종사가 포상에 있는 포문을 열어놓고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도착한 저는 자주포에 있는 기기 전원을 켜서 사격 지휘소에게 재원이 하달되길 때까지 자주포 내 무전기를 세팅한 후 침착하게 상황실의 상황을 기다렸죠. 약 5분 뒤 상황실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무전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 최전방의 모든 자주포가 정렬되었으며 포문이 열려 남한 측을 향해 포신이 향해 있는 것을 관측. 모든 인원들은 긴장 말고 훈련한 대로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무전을 받은 저는 병포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실시했습니다. 아직 포신의 항력 감소 고폭탄을 장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원에 따라 포신만 북한 측을 바라보게 한 뒤 전이 본지 5일 된 포수신병에게 포탄 장전 연습을 시키며 상황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의 악몽이 이제 시작인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이렇게 저희는 행복한 휴일을 만끽하며 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무제한 대기를 해야 되는 최악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상황 1차. 모든 인원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간 상태로 서로 마음에 실제로 미사일 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숙달되지 않은 신병 막내들 교육시키면서 대기를 하면서 식사도 비닐밥에 샤워를 졸지 하면서 돌아가면서 씻고 잠도 항상 자주포 내에서 2명 이상 깨있는 상태로 지내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죠. 2일차 3일차 1일차가 허무하게 지나간 뒤 긴장이 조금 풀려서 언제 끝나냐는 짜증나는 단계로 이르렀으며 다들 김정은 돼지 새끼 목 따버리겠다는 나의 즐거운 휴일을 망친 돼지 일가에게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죠. 실상황 4일차 4일차부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자주포 내에서 뒹굴거리며 노가리를 까면서 상황 해제되고 전투 휴무 주면 언제 쓰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기여서 아직 상황이 해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5일차 첫날 이후로 처음으로 대대장님의 지시가 전달되었죠. 전포반! 고폭탄 장전!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고폭탄 장전할 수 있도록 다시 전달한다! 고폭탄 장전할 수 있도록! 5초간 침묵 뒤 정신을 차리고 병포반장이었던 저는 복명복처럼 육포 고폭탄 일발 장전! 벙쪄있던 신병에게 소리치며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고폭탄 한 발 장전하라고! 신병은 손을 펄펄펄 떨며 고폭탄 한 발을 장전했고 저희는 이후 상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때 포상의 잠시 후 전사관님이 도착해서 육포 고폭탄 장전 완료했어? 라는 물음에 저는 육포 현재 고폭탄 1발 장전 완료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상황을 전달해 주었죠. 현재 북한 측이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아 기사는 뉴스에 올라온 건 없지만 관측에 따르면 포문이 계속 열려있고 포신이 아직 한국 측을 바라보고 있으며 경기가 격상되었다. 다들 긴장하지 말고 무전 대기 잘하고 있도록 하면서 저희 포반을 떠나 사격 지휘소로 향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전에 비슷한 탄을 장전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며 아직 이 상황이 겪은 막내들이나 짬나진 일병들의 눈이 흔들리며 다리를 달달다면서 사장님? 어떡합니까? 전쟁 납니까? 하면서 겁을 먹고 있어서 괜찮아 이런 상황 몇 번 있었어 전쟁 안 나.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은 무슨 이라는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실상황 6일차부터는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어서 포반의 모든 인원들이 김정이 돼지새끼 묘을 사지를 절대 내는 어쩌는 김정을 욕을 하면서 다들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지게 되었는데 행복원님이 포상에 올라오셨습니다. 육포 잘 들어. 내일 점심 직전까지 실상황이 해제되지 않을 시 전인원 행정병이 나눠주는 종이랑 봉투에 유서 작성하고 봉투에 머리카락이랑 손톱 담는다. 머리카락이랑 손톱은 혹시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장례 치료하는 거니까 잘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포반장은 애들 유서랑 봉투 잘 담았는지 확인하고 행정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알았지? 유서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직 장약도 안 까고 심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 받아두는 거야. 잔말하지 말고 내일까지 상황 해제 안 되면 유서랑 다 써서 제출해. 이런 말 남기고 포상을 떠났습니다. 행보원이 떠난 지 3분 정도 지났나요? 지통실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실에서 전포반 장약 개봉! 전포반 장약 개봉! 이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저는 복명복창하며 육포 장약 개봉! 하면서 부사수에게 장약 개봉해!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망했다 엿됐다 부러치지마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서 장약을 개봉한다는 의미는 포탄을 날리는 화약인데 한번 개봉하면 다시 봉인할 수가 없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사용할 때 아니면 안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철사로 봉인되어 있는 것을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그렇게 부사수가 손을 덜덜덜 떨며 장약을 개봉하고 막내다 떨고 있고 자, 전쟁 나는 건가? 쏘는 겁니까? 진짜 전쟁 나는 겁니까? 전쟁 나는 겁니까? 이거 쏘면 저희 포 쏘는 겁니까? 계속 질문세례를 하다가 울음이 터지고 전쟁 나는 겁니까? 쏘는 겁니까? 저희 죽습니까? 감수 넘치는 막내와 맞선님의 일병도 훌쩍훌쩍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솔직히 쟤들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저런 반응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장약까지 개봉한 상태로 6일차가 끝나게 되었으며 여전히 자는 것도 교대로 항상 2명씩 깨있게 교대로 쪽잠을 자야 되죠. 대망의 7일차
아침밥을 먹고 아무 상황이 없어서 다시 풀어진 우리는 점심 되면 주먹밥 챙겨오는 추사병들 옆에다가 종이와 봉투 챙겨오는 행정병들 보였고, 저희는 점심을 먹으면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막내는 유서를 쓰면서 꾸역꾸역 주먹밥을 먹는데 유서를 쓰면서 눈물이 나는지 눈물에 젖은 주먹밥을 먹으면서 유서를 쓰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때 유서 쓰면서 눈물 맺혔는데 앞에 후임들이 있어서 진짜 꾹꾹 참으면서 유서 썼습니다. 그때 뭐 기억 안 나지만 엄마 아빠 누나 혹시 돌아오지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나라 지키려다 그런 거니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나 말고 살아있는 누나한테 잘해줘 이러면서 A4 용지 절반 정도 채워서 썼죠. 이렇게 유서를 다 작성하고 이후에 행정병이 준 손톱깎이로 손톱을 잘라서 봉투에 담아 제출하고, 다들 지치고 슬프고 화나있는 상태에서 2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무전에서 자, 이 시간부로 전포대 실상황 해제, 포상 정리 후 막사로 복귀 후 취침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무전이 흘러나오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야! 하면서 기쁨의 댄스를 추고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속된 대대는 포병대대였지만 보병인 사단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5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뽑힌 최고선임이 바로 이스미 저였죠. 이후 뒤늦게 포대 전사관님에게 상황을 들어보니 실상황 털어지기 2시간 전에 북한 쪽 백두산에서 김정은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반하는 것이 관측되었고, 이것은 무조건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도중에 북한 측 자주포와 포문들이 열리는 것을 관측반에서 실상황을 알렸고 전방부대에 이게 실상황으로 떨어진 거였죠. 이렇게 저희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김정은이 선물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빅엿으로 받게 되었고,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정은이 돼지 새끼야, 멱 따버린다! 이렇게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선물 한설 끝나게 됩니다. 당시에 기사가 있으면 찾아보려고 했는데 미사일 도발한 게 아니어서 포문과 포신만 우리 쪽으로 겨눈 거라 기사가 안 났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저기 있어 내 손자 라는 공포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군대설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유바라고 K9 포병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눈물이 맺히네요. 그냥 적이 살짝 이렇게 몸만 비틀어도 그냥 포신만 돌아가서 우리 쪽을 향해 있는 것만으로도 적에게 도발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가 뉴스로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부대 바이 부대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매일매일 항상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 힘들게. 제발 군인들 놀러 갔다고 그렇게 나쁜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김정일이 사망했다. 갓 일병을 막 달고 물도 안 빠진 시절, 내 인생 가장 띵 같았던 군생활 베스트 3 중 하나가 터집니다. 2011년 12월 사건이므로 모든 정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니 팩트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아마 핸드폰으로 작성하셨나봐요. 네. 당시 신병 위로 휴가 복귀 중에 후유증을 겪고 있어서 온갖 장업으로 후유증 치료를 한창 하고 있을 때였는데, 본인은 기갑병 출신으로 전차병이었으며 보병사단의 독립전차중대 중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당시 겨울의 전차부대는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가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 매일 아침 시동 걸기. 이거는 그 차량이나 그 전차 같은 그런 기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데 있는 그 부대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 1조 전무 끝나자마자 바로 시동 걸어요. 두 번째, 전날 엔진 상부에 덮어둔 방수포 걷기. 이건 이제 엔진 뭐 식지 말라고 걷는 뭐 해놓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리 부분이 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유리 부분에다가 그 방수포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고 그랬었죠. 세 번째, 전차 기동로 상시 정비. 이제 전차가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얼어 있거나 뭐 파져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 뭐 복구하는 걸 했나봐요. 그 다음에 전차의 1일 정비 후 오후 일과 종료 시 방수포 다시 덮어놓기 등이 하루 일과였는데, 이 일과는 평일 주말 없이 매일 이루어지는 겨울 한정 고정 일과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말이었는데 그날도 아침밥 먹고 오전에 방수포 걷기와 시동을 걸어서 전차호에 올라가서 작업 중이었죠. 이 작업이 단순하지만 그지 같은 게, 전날 꽝꽝 얼어있는 엔진에 시동을 걸면 바로 걸리지가 않고 꼭 토치 같은 걸로 엔진을 녹여서 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노즐이나 이런 뭐 라인 같은 게 얼어버려요, 너무 추우면.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못하는 그런 작업이었고 한창 토치질해가면서 시동을 걸고 걸린 전차에 엑셀을 밑에 돌을 넣고 받쳐놓고서 RPM을 올려서 공회전을 시키는 등 지금은 불법이라 안 할 것 같네요. 작업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처음 듣는 사이렌이 부대 전체에 울렸습니다. 같이 있던 상병도 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죠. 5분 후 우리 소대 막내 하사가 뛰어오더니 모두 생활관으로 복귀하고 완전 군장해라고 지시하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그것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군대에서 가장 할 일이 없다는 12월 주말에 완전 군장이라니. 병사들 모두 벙쪄서 생활관으로 가고 있었죠. 위병소에서는 간부들이 줄줄이 출근을 하고 있었고 토요일이었으니까 순간 공기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생활관에 이미 간부들이 허리에 권총까지 찬고 기갑 베레모에 훈련 때나 입는 기갑 원피스까지 입고, 기갑 원피스가 뭐죠?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부랴부랴 환복하고 막내들은 행정반에서 총을 들고서 오가고 있었죠. 위장 크림을 찾는 소리와 함께 군장 싸는 소리가 부대가 완전히 난리나 있었고 이윽고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이 들어오셨고 중대장님이 한참 서 계시다가 잡소리가 사그러들 때쯤 김정일이 사망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보관님이 모두 종이를 한 잔씩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각자 편지에 인식표 하나씩 넣고 부모님께 편지 써라. 기왕이면 밝게 써라. 헐. 하지만 저는 아무런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걱정 마세요 5글자 쓰고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곧이어 중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고비는 오늘 밤이다. 만약 남침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뼈를 묻는다. 중대장님이 말씀한 것과 함께 기약 없는 부대 경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씨. 3일쯤 지났을까? 뉴스에는 하루 종일 김정일과 북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사회상은 누가 후계자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북한 내부의 10일 이상 치러지는 장례, 내부 결속 등을 위한 도발 가능성 등등 기약 없는 경비병이 되어버린 직후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고 휴식 시간엔 무조건 자고 근무를 섰던 게 꿈인지 아닌지 밥을 먹었던 게 아침인지 점심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죠. 첫날엔 위장은 굳을 대로 굳어서 닦고 다시 해야겠지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잤습니다. 위장이 굳고 굳어서 다시 닦고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잤대. 담배도 떨어지고 핫팩도 떨어지고 그 와중에 전체 시동 계속 걸어야 되고 생활관은 24시간 불 꺼져 있고 네 자리 내 자리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중대장님이 어느 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게 군대냐 찜질방이냐 다들 철수해. 드디어 중대장님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셨고 독립중대 특성상 부대에 들어오면 위병소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또 하나의 결론이 나왔죠. 야! 위병소만 강화해! 다 자자! 물론 위병소 근무 시 위장을 하고 근무를 서야 했지만 우리는 그날 군생활을 다시 없을 단체 낮잠으로 소소하게 일주일을 보상받았습니다. 내 생에 가장 띵 같았던 일주일이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생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김정일이 사망했군요. 저는 저런 상황은 걸려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전역하고 나서 심각했던 상황들이 진짜 큰 사건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북한에 저 연포영도에다가 막 포격하고 개놈들이 막 민간 시설에다가 막 포격하고 그 진짜 그때 당시에 군생활했던 사람들은 참 힘들었을 거야. 계속 비상 걸리고 계속 그 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저렇게 비상 걸리면은 막 한 달씩 그냥 막 무기한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막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무기한으로 막 대기치거든. 저 꿀 빨았다고요? 저 쌍욕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죽여버립니다. 여튼 군대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면은 군대 전체가 비상이 걸려요. 특히나 북한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그렇게 많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 끌려 들어가가지고 군생활하고 그러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북한 때문이거든. 근데 북한 애들이 저렇게 뭔가 이슈가 터지고 북한 애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그
군대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힘들 수밖에 없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3발 쐈다고 뉴스에 나오고,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늘은 어떻게 마스크 구해야 되나 막 막연하게 막 진짜 코로나, 우리가 실생활에 훨씬 와닿는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약국 가서 마스크도 못 쓰고 마스크도 못 사고 줄 서야 되고 어딜로 가서 사야 되나 막 이런 거 궁리하고 있고 이러고 있지만, 국군 장병들은 아마 오늘 미사일 3발 쐈다는 것 때문에 전시 태세까지는 아니어도 경계 근무 빡세게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다들 바짝 긴장한 상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그렇게 긴장하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일들을 더 잘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항상 고마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전까지 갔던 실제 대공경보 이야기. 대공경보라는 건 이제 하늘에 공중에 뭐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경보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죠. 저는 14년도 군번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방공여단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군생활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는 방공진지에서 했습니다.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전입 오자마자 선임들이 저를 빨리 근무 투입시키려고 각종 작전 내용과 주특기를 머릿속에 강제 삽입시켜주고 있었죠. 덕분에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방공진지에 투입됐습니다. 방공진지는 이런 식으로 발칸 같은 게 이렇게 막 달려있죠.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휴전선 위쪽 북한 영역 몇 개의 가상선이 그어져 있는데, 북한군 전투기가 그 선을 하나 넘을 때마다 경기태세가 한 단계씩 격상되는데, 군생활 대부분 실제 경보 바로 전까지 걸렸었습니다. 오, 그리고 선임들이 저 가르치면서 실제 경보가 걸리면 정말 그땐 전쟁이라고 저에게 당부했죠. 헐, 선임들한테 교육받기로는 경보 울리면은 실제 공습이나 실제 전투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실제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경보 바로 전까지 걸렸다. 요즘도 친구들은 수방사 나온 저에게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란 얘기를 하는데, 뭐 후방은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제 특기인 방공병과 입장에서 보면 서울은 최전방입니다. 황해도나 개성 인근 비행장에서 북한군 전투기가 이륙하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수도가 적국과 너무 가까운 현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종종 걸리는 대공경보를 보면서 북한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며 도발하는 저 새끼들 또 저러네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2015년 8월,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군 전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던 때였죠. 저희는 점심을 먹고 포상에서 주특기 훈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속지령대라고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서와 연결된 단말기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근무자들이 근무를 서면서 잘못 누를 때도 있고 아니면 실제 관측 보고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가 잘못 걸렸나 보다 하고 진지원들에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현재 시간 13시 48분 전구역 폭풍우 발령! 전 지역 모든 무기체계 즉시 전투대기 돌입! AOC 즉시 보고하라! 다시 전파한다! 폭풍우 발령! 전 진지 모든 무기체계 즉시 전투대기하고 AOC 즉시 보고하라. 모든 레이더 긴급 호출하라. 실제 작전명은 폭풍우가 아니지만 군사보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대체했습니다.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령부 AOC 상황병의 다급한 외침에 진지원들 모두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상병이었던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폭풍우가 발령되면 전쟁이라는 이등병 때 들었던 선임의 말과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오버랩이 되면서 머릿속에 아 진짜 결국 전쟁이 터지는구나, 엿됐다 어떡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놀라운 건 머릿속엔 당황과 걱정밖에 없었는데, 몸은 마치 남이 대신 컨트롤해주는 것처럼 미사일 장전하고 레이더 작동시키고 정말 자동으로 훈련할 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매번 하루에 2번씩 훈련할 때마다 왜 하는지 싶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 터지니까 왜 그렇게 훈련 굴렸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발칸과 미사일을 발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K2 소총으로 따지면 조종관 자동으로 놓고 방아쇠에 손가락 걸쳐놓은 상태로 몇 시간 동안 포상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지 바로 옆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서울 시내 산꼭대기라서 주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가 정말 많이 보였는데,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민간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걸린지를 모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날 한밤중에 대기하다가 결국 경계태세가 해제되었는데,
나중에 들은 말로는 북한군 헬리콥터가 강화도 인근까지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던 경계 공보가 최고 단계까지 걸리니까 병사 간부할 것 없이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늘 훈련하던 것으로 것 이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좀 멋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5년 포격 도발 당시 같이 군생활했던 전후방의 모든 예비역분들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렇게 방공 초소들이 저도 이게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서울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는 방공 초소가 꼭 있다라고 난 배웠거든 어렸을 때. 그래서 5만 대 다 있으니까 아파트고 뭐 빌딩이고 할 거 없이 5만 대 다 있으니까 서울 상공으로는 비행기가 들어오면 바로 격추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서울 안으로는 비행기들이 못 들어오겠구나. 솔직히 그 방공 쪽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저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되나? 군대 무슨 일상 뭐 그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빌딩 꼭대기에서 어느 빌딩인지는 안 나와. 빌딩 꼭대기에서 생활해. 그 빌딩에서 나가지도 못해. 옥상에서 모든 걸 다 해. 옥상에 그 내무실이 있고 화장실 있고 그 위에 발칸 달려 있고 방금 전에 본 것 같은 발칸포 달려 있고 거기서 다 군생활하더라고. 야 근데 솔직히 그 운동장 있고 그런 연병장 있고 그런데 막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봤을 때 철책이 이렇게 쫙 쳐져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콱 답답한데 그 빌딩 그 좁은 그 옥상에서 거기서 맨날 그러고 생활하면은 진짜 힘들 것 같아. 거기다가 태풍 불고 눈 오고 막 비 오고 이러면 엄청 춥고 계속 그럴 거니까. 북한 애들 그 지금 군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북한 애들에 대해서 아직도 발칸이나 미사일로 갖다가 응사하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걔네가 나무로 된 비행기를 아직도 쓰고 자빠졌기 때문이에요. 안둘기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쌍엽기가 있는데 거기 날개에 특공대원 20명 태워가지고 난 다음에 서울상공이나 수도권 상공에다 뿌린다.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 뭐 그 비행기를 타고 동해를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뿌린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게 나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저공비행해서 다닌대. 내가 봤을 때는 날다가 얼어 죽어고 감기 걸려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요즘에 감기 광고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씩 잡숴야 돼. 내가 들은 그 옛날에 썰로는 아버지가 말씀해주신 1980년대인가? 미국이 타고서 누가 넘어왔어. 근데 그때 서울에 그 사이렌이 대공 사이렌이 울렸다 그러더라고. 이거. 그래서 사람들 막 혼비백산해서 막 지하철로 숨고 막 다 도망치고 이랬대.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그냥 몸만 갖고 넘어오면은 되게 손해인 게 북한 장비를 들고 내려오면 그걸 다 돈으로 쳐줘요. 근데 이윤평 대위라는 그 사람은 미국기를 들고 내려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수억을 받은 거야.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은 거야. 평생 놀고 먹을 돈.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냐 물어봤더니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삐라라고 해가지고 막 그 불온 선전물 막 바닥에다 버려놓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뭘로 그렇게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라면을 그렇게 보냈대. 근데 라면 껍데기에 뒤에 그 고객센터 막 이런 게 써있고 만약에 음식이 뭐 상하거나 변질되거나 이상하면 가까운 그 구매처나 혹은 뭐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라 이렇게 써있고 환불이나 혹은 교환을 받아라 이렇게 써있더래.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대. 이게 한낱 그냥 음식을 팔아먹는 회사 하나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이렇게까지 무슨 뭐 법으로 뭐 효력이 있듯이 이렇게 막 뭔가 문구를 적어놓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네가 맨날 그 강제로 힘으로 통일시켜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막 못 먹고 막 미국 애들한테 맨날 괴롭힘 당하고 그런 애들이니까 빨리 독립시켜줘야 되고 막 그런 거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얘네들 개 잘 먹고 개 잘 살고 있는 게 딱 그 뒤에 문구 그거 하나로 딱 안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비행기 타고서 넘어. 그 비행기가 뜨고 나서 튀는데 그 비행기 잡으려고 미국이가 그 북한 비행기들 전투기가 엄청 많이 떴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공습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투기 다 떴었대 그때. 군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에휴 그냥 거기서 뭐 사람 사는 데에서 그냥 갇혀있다 나오는 거지 뭐 이러는데 군대는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조직으로 돼 있어요. 수십만 명이 다 따로 한 100명 못해도 몇십 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다 링크되어 있는 그런 데라, 그리고 전 국토에 퍼져 있어서 군 생활을 어디서 하든 진짜 다 다르고, 비슷한데 진짜 똑같은 데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비슷한 데는 있을지언정 생활이 환경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그래서 고통과 짜증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 정말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젊은 날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감사드리고,